이 불면증 치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잠을 자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전부 다 확인하고 그 방해되는 요소를 잘 수 있는 요소로 바꿔주는 게 이제 불면증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수면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약을 주는 거예요. 잘 수 있는 약을. 근데 그걸 먹으면 자죠. 근데 약을 끊으면 또 못 자게 되잖아요. 약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못 자는지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일단은 생각 행동이 바뀌고 나한테 맞는 또 약을 이제 처방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무 생리량이 여자분이 많아서 철분이 부족한데 또 뇌의 철분이 도파민도 부족하고 근데 몸의 철분도 부족해요. 그럼 철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 새벽에 해가 뜨면 자게 되거든요. 뇌에서 해가 나오면 멜라토닌 형성 시간이 철분이 부족해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불면증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면 리듬 장애가 생긴 건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철분 치료를 해야 잠이 잘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잠을 못 자는 요소를 확인하고 그걸 정상으로 돌려주고 거기에 필요할 때 일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약물 무조건 자는 뭐 수면제가 아니라 치료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생각 행동을 바꾼 인지치료가 겸해지면 훌륭한 잠을 잘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저는 이유 없이 일단은 약을 먹을 경우 아직 원인은 몰라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 그것도 유도제만 수면제랑 유도제는 그분이 다른 약이거든요. 그래서 유도제는 이제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약의사 파는 보조제 말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비행기 타고 외국 갈 때도 잘 못 자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시차 적응할 때 쓰는 게 유도제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는 뭐 유도제 복용을 의사 가이드 안에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원인 치료. 원인 치료하면서 중간에 유도제 먹는 거는 의사 가이드 안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인이 치료에 대해 가면서 스스로 잠자리 힘을 키우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유도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암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소화제는 들어가는 거죠. 그 소화제가 근본 치료는 아니죠. 근데 암 치료 환자가 암 치료 안 하고 소화제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암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 의사 가이드 안에서 하는 유도제는 치료가 근본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무런 아직 원인 모르고 아직 근본 치료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한 달 정도를 환자들한테 치료 복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본 치료를 안 하고 무조건 재우는 거잖아요. 근데 약도 안 듣겠죠. 왜냐면 그게 근본은 아니니까 약을 먹을 때만 듣겠고 또 근본 원인이 해결 안 되니까 오히려 약이 안 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또 약이 안 듣는다고 내성생각다가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올린 수면제 같은 경우는 끊기가 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원인은 없이 약을 먼저 선대는 거는 가장 좋은 건 2주 안까지인데 뭐 넉넉히 잡아도 한 달까지는 무조건은 그거는 처방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특히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분명히 잠을 못 자는 원인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그냥 약을 먹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문의 선생이랑 꼭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면 무호흡증 있는 환자들은 특히 벤조다이제핀 계열의 신경 안정제는 두 가지 호흡 중추가 약에 취해서 자니까 호흡 신호를 안 보내요. 그냥 자는 거죠. 걔가 약에 취해서. 그리고 이 신경 안정제들의 근육 저하 효과가 있어 축 처지거든요. 그래서 호흡 근육도 처지고 혀도 처지고 기도도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잘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호흡증 있는 사람한테 과도한 신경 안정제나 수면 마취제 뭐 대표적인 게 과거에 사고가 많이 난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숨을 무호흡 환자한테 프로포폴 적용하면 거의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 무호흡 환자는 호흡 억제할 수 있는 과도한 신경 안정제나 수면 마취제는 위험하고 꼭 고려하고 전문 선생님과 상의 후에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좋은 루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조명 되게 중요합니다. 조명을 밤처럼 어둡게 하죠. 왜냐면 뭐 핸드폰도 제한해야 되고 우리 조명도 이제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잠잘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운동을 해서 땀을 내서 지치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곤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잠에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밤에 어때야 나쁘다? 어둡죠.
근데 밤에 오히려 답답하다고 환하게 켜놓고 그 다음에 잠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밤답게 행동을 하면 돼요. 밤에는 낮보다 어두우니까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엑서사이즈를 하면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니까 밤답게 정적인 환경과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면, 계속 말씀드린 잠은 저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자야 될 사람은 뭔가 리듬이 깨진 거죠. 그러면 그 리듬을 찾는데 첫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아침에 햇빛을 보고 낮 동안 생활한 거에 대해서 저절로 잠이 쏟아지게끔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거지, 밤에 어떤 노력을 해서 갑자기 뭐 잠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문 사이에 흘러나오는 빛, 그 다음에 커튼 사이로 비춰지는 가로등빛조차도 5도수에서 16도 정도만 돼도 예민한 사람 깨거든요. 자기는 자는 줄 아는데 뇌판을 깨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는 밤에는 무조건 되게 깜깜했죠. 왜냐면은 이 횃불을 켜고 자지는 않았잖아요. 촛불을 켜고 자지도 않은 거예요. 전기가 있는 게 인류 역사상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기 전까지의 어두움. 만약에 너무 깜깜한데 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또한 또 잠을 못 자죠. 무서우니까. 무서우면 또 이제 잠 깨는 코티졸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가장 어둠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숙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수면 검사해 보시면 그 동일한 시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심장이 빨리 뛰든 구강호흡을 하든 우울해서 뇌파가, 우울한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리고 뭐 자세도 중요하고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루틴적으로 깬다는 거는 그 시간에 뇌가 나 좀 봐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쫙 해보면 이래서 깼구나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끔 올바른 처방이 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